이제 녹화 시작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쇼프톤 설정 및 프로그래밍을 사용한 EasyCNC입니다. 이 웨비나는 828 및 840 컨트롤에 대한 것으로 시스템 동작, 조그, 오프셋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며 파트 프로그래밍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크리스 폴락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멘스의 이스트 코스트 지역 딜러 지원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는 쇼밀 프로그램 가이드 CAD/CAM과 ISO 모드의 공통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작업에 각기 서로 다른 모드들이 상호 협력하는 방법과 함께 각 모드들이 CAD 시스템상에서 운용되는 것이든 쇼밀을 사용하는 G코드 컨트롤상에서 운용되는 것이든 사용자가 파트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방법에 따라 모드 간 상호 전환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그중 하나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아주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각 내용은 시장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주요 컨트롤인 840, 828, 808 컨트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828 및 840 플랫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개요 부분으로 우선 CNC 쇼프턴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이를 이축 터닝 머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설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기본 파트 0점 설정 방법을 살펴보고 머신을 이동해보고 공구를 생성해봅니다. 파트 프로그램도 생성하고 머신에서 파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작업 설정, 기본 프로그램 생성 및 시스템에서의 실행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작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시를 설명할 때 사용할 예제입니다. 간단한 터닝 예제입니다. 파트에 페이스 밀링을 실행하고 보시는 것처럼 윤곽을 생성할 예정입니다. ISO 릴리프를 놓고 스레드 파트를 가공하고 이 파트에 1인치 스레드를 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파트 중심에 홀을 드릴링하게 되는데 이때 드릴링 사이클 동작 방식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 오프 사이클을 사용해서 파트 오프를 실행합니다. 이 작업을 모두 완료하면 완료된 파트가 생성됩니다. 각 기능을 사용할 때마다 다시 PDF로 돌아가서 치수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섹션에서는 조그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그 모드에서는 조그 화면 또는 수동 화면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머신 이동을 시작할 때 이 화면이 메인 화면이 됩니다. 공구 변경 및 기본 오프셋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시작해보죠. TSM 화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저 툴 기능 중 소재 측정을 통해 공구 0점과 파트 0점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저 툴 기능을 사용하죠. 오프셋 테이블을 잠시 보시죠. 공구를 생성합니다. 프로그램 작성 도중에도 공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생성해둔 공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제 시누트레인 소프트웨어로 전환합니다. 시누트레인은 기본적으로 머신 공구 에뮬레이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컨트롤에서 물리적으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와 동일합니다. 기능도 모두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이제 머신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0점을 설정하고 자동 모드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인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머신 공구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으므로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화면이나 첫 번째 기능에서 TSM 필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살펴볼 점은 지금 컨트롤에서 어느 부분에 있는가입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지금 이것은 조그 화면입니다. 왼쪽 상단 부분을 보시면 현재 머신 모드에 있으며 조그 화면 표시가 켜져 있으므로 현재 화면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화면은 머신 공구 전원을 켜면 나타나는 첫 화면입니다. 머신에서 참조가 필요할 경우 참조 포인트 화면이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이클 스타트를 시작하거나 제조업체 특정 호밍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에 표시되는 화면은 조그 화면입니다. 하지만 조그 화면은 머신에 전원을 공급하면 첫 화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화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조그 화면이 생성되면 오프셋을 설정하고 머신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화면에서 기능을 생성했기 때문에 복잡한 명령과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운영자가 모든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정을 진행하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그래픽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
설정 및 머신 이동 프로세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DS 화면으로 이동하여 G코드 기능을 잔뜩 입력할 필요가 없이 매우 간단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실 첫 화면은 TSM 화면입니다. 화면의 왼쪽 하단에 있는 버튼입니다. 이제 TSM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TSM 화면에서는 공구 변경, 스핀들 명령, 기타 M코드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쿨란트를 작동시키거나 이 필드에서 코드나 머신에 추가한 사항을 모두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작업 오프셋을 로드하거나 측정 단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은 컨트롤의 MDI 화면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매우 전형적인 기능입니다. 하지만 생성된 이 작은 인터페이스 화면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이 복잡한 명령을 알아두거나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공구를 변경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공구를 변경하려면 TFS 창을 확인하면 됩니다. TFS 창은 컨트롤에서 해당 시점에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창입니다. 따라서 플런지 커터가 물리적으로 로드되어 있고 이속률 또는 스핀들 속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내려오시면 파란색 화살표를 사용해서 공구 필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Select 툴 키를 클릭하면 공구 테이블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구 테이블이 나타납니다. 이 공구 테이블에서는 머신에 물리적으로 로드된 여러 공구 모두가 표시됩니다. 터닝 위치 1번으로 이동하여 CNMG 432 OD 황삭 공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위로 이동하면 해당 공구를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OK를 클릭하면 선택한 공구의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이제 대기 상태에 있게 되어 사이클 스타트 키를 클릭하기만 하면 작동됩니다. 사이클 스타트 키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공구 변경이 시작됩니다. 이제 머신 구성 시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머신에서 수행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리트랙트 위치로 이동해야 할 경우 머신은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터닝 작업에 회전 시작을 명령하면 회전을 시작합니다. 이때 TFS 화면을 보시면 새 공구가 터닝 작업에 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머신은 해당 위치로 회전합니다. 해당 공구에 설정된 오프셋을 로드하고 이제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스핀들을 작동시키겠습니다. 메인 스핀들을 500rpm 속도로 시작하고 방향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키를 사용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설정해 보죠. 이제 사이클 스타트 키를 클릭하면 스핀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스핀들이 회전하고 모든 기능이 동작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터닝을 해당 위치로 회전하고 스핀들을 작동시키고 공구 및 오프셋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계입니다. 작업 좌표를 로드하려면 여기에서 사용하려는 작업 좌표를 선택합니다. 다음 0점 설정을 활성화하고 사이클 스타트를 클릭하면 작업 좌표가 로드됩니다. TSM 화면에 표시되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항상 사이클 스타트를 클릭해야 시작됩니다. 또한 원할 경우 원 안에 X가 표시된 버튼을 클릭하여 스핀들을 제자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 스타트 명령이 해제되고 스핀들이 멈춥니다. TSM 화면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표준 수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머신을 수동 조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 축을 사용해서 조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축을 선택하고 플러스 키나 마이너스 키를 선택해서 머신 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Z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Z를 선택하고 지금 Y축과 다른 축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머신에서는 여러 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중인데 지원될 겁니다. 이것은 실시간 공구 설정에서 C축 기능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다루지 않지만 나중에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공구 오프셋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작업을 설정할 때 매우 흔히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설정하려는 실제 공구를 로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핀들을 일정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매저 툴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매저 툴을 사용하면 공구 오프셋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매저 툴 버튼을 클릭하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상단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수직 소프트키 위쪽에서 매뉴얼 또는 오토매틱 버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을 선택하면 이 공구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설정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약간 절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설정한 내용을 적용하려면 오토매틱을 선택합니다. 오늘은 공구를 수동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매뉴얼 기능을 선택합니다. 공구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터닝 작업에 어떠한 공구를 사용할 것인지를 머신이 이미 알고 있으므로 감추어 두었다가 자동으로 로드시키는 것이죠. 이제 머신을 조그해서 일정 위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해서 약간 절삭하고 내려가서 파트를 측정하고 아마 직경을 표시하겠죠. 그러면 시스템에서 X0 필드에서 물리적으로 측정한 직경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삭을 수행한 후 Z축에서 직선으로 뒤로 이동한 다음 X축이 이 가장자리에 정렬된 상태로 둔 다음 스핀들 작동을 중지하고 값을 측정합니다. 아마 2와 2분의 1인치가 될 것입니다. 직경 값을 간단히 2.5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절반만 절삭합니다. 값을 입력하고 나면 Set Length 기능을 클릭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작업 필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작업 필드에서는 설정한 오프셋에 대한 0점으로부터의 절대 위치가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23.68 위치에 있음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et Length를 클릭하는 동시에 2.5로 값이 변경됩니다. 컨트롤에서 오프셋을 설정할 때 해당 오프셋을 즉시 로드할 것입니다. 동일한 시나리오에서 공구 마모값을 적용해서 오프셋을 조정할 경우에 공구가 실행 중이면 오프셋 테이블로 이동하여 마모값을 클릭하고 값이 좀 컸습니다. 이제 오프셋을 0.005로 줄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공구에는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머신을 이동하지도 않았지만 해당 오프셋이 즉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셋을 설정할 때마다 공구 또는 작업 좌표를 호출하며 표시되는 값이 물리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값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이전으로 돌아가 공구나 오프셋이 적절하게 업데이트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Z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파트의 페이스 밀링을 수행할 때 0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는 값에 따라 이 값을 양수 또는 음수 거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과정을 수행할 때 여기에 값을 지정한 후 Set Length를 클릭하면 오프셋이 변경됩니다. 설정해야 할 공구가 많기 때문에 메조드 툴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화면에서 계속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제 뒤로 돌아가서 다른 공구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메저드 툴 필드에서 화살표를 사용하여 T 필드로 이동할 경우 TSM 화면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구 변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셀렉트 툴을 클릭한 다음 아래쪽 화살표를 이용하여 피니싱 커터로 이동합니다. OK를 클릭하면 공구 이름이 로드됩니다. 공구를 생성하며 공구 이름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공구가 물리적으로 로드되면 사이클 스타트를 클릭해서 공구를 실행합니다. 이제 새 공구가 로드되고 아직 오프셋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셋이 변경되었습니다. 동일한 프로세스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특정 위치를 향해 조그 다운 또는 조그 오버 할 수 있습니다. Z축을 선택하고 현재 설정 중인 축을 머신에 입력합니다. 머신에서는 해당 값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미리 설정된 축값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번 값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각 축을 선택하고 Set Length를 클릭하면 오프셋이 설정됩니다. 이제 해당 프로세스를 그대로 수행합니다. 선택한 공구에 따라 그래픽이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드릴을 선택하고 엔드밀을 선택하면 엔드밀이 업데이트 내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므로 공구를 설정할 때 필요한 작업을 더욱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어를 설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구 오프셋을 모두 고정된 값으로 설정하거나 파트로 설정한 다음 작업 좌표에서 값을 적용하여 공구를 조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머신에서는 간단하게 공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메저 워크피스 필드를 선택해서 이전에 설정했던 터닝 공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메저 워크피스 필드를 사용하여 특정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위치로 이동해야 할 경우 이 필드에 작업 좌표 값을 설정하면 됩니다.
작업 좌표 값은 모든 공구를 동일한 양만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구의 오프셋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구 하나를 선택하고 새 파트의 전면을 터치한 다음 모든 공구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메저 워크피스 필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머신을 뒤로 움직이고 물리적 파트를 터치한 다음 사용할 작업 좌표를 선택하고 원하는 값을 입력합니다. 블록 1, 2, 3이나 종이 또는 심 스톡을 선택한 후 작은 값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셋업 코디네이트를 클릭합니다. 화면 표시가 변경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때 공구 오프셋에 대해서는 이 값이 변경되지 않고 작업 좌표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시 오프셋 테이블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값들 중 일부가 어느 부분에 입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구 화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공통 작업은 머신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신을 다른 위치로 이송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 X축에서 2인치 깊이로 이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 스타트를 클릭하면 머신이 시작되고 해당 설정을 수행합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경우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머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탁 리무벌 화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절상량 작업을 할 수 있는 간단한 고정 사이클입니다. 소프트 드릴을 사용하려면 소프트 드릴 IV 세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체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 필드에 적절한 값을 제대로 입력하면 Accept 키가 활성화됩니다. 이 키를 클릭하면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게 되며 따라서 사이클 스타트를 클릭하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유효한 값을 입력하지 않았지만 매우 간단하고 빠른 가공 방법입니다. 구입하신 머신 공구와 제조업체 구성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고정 사이클 여러 개를 화면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동으로 실행 가능한 엔진 레이어와 하이드로 머신 같은 CC 등의 티칭 레이어는 이 모드에서 여러 다른 고정 사이클을 사용해야 하며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머신을 이동하고 조그했으며 오프셋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오프셋 화면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프셋 화면입니다. 이 하드 오프셋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공구 테이블이 나타나고 공구 테이블에는 물리적 공구 목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공구 목록에는 공구, 오프셋 및 해당 공구에 대한 기하학적 구조가 포함됩니다. 툴웨어는 증분값을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여기서 공구 수명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매거진은 공구가 랜덤하게 변경되는 밀링 머신 등의 머신을 위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더 복잡한 머신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워크 오프셋은 작업 좌표 또는 작업 오프셋 모두가 설정되는 영역으로 G54를 살펴보시면 이 숫자가 삽입되는 위치와 작업 좌표 오프셋이 설정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구 몇 개를 설정했던 것과 같이 이 값은 머신 위치로부터 공구를 설정하는 위치까지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측정 툴이나 작업 좌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일부 데이터나 정보로부터 약간의 증분값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서 공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하나를 생성해 보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 파트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공구를 구성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진 않지만 한두 개만 해보고 나면 이 메커니즘의 시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멘스에서 공구는 물리적 위치에 위치하여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 위치는 머신에 물리적으로 로드됩니다. 아니면 공구가 언로드된 상태에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구를 머신 공구 내부로부터 외부 위치로 이동하거나 구성할 수 있습니다. 로드된 상태라는 것은 머신의 왼쪽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언로드된 상태란 공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머신 내부에 존재하지는 않음을 의미합니다. 공구가 자동으로 언로드 되도록 설정해 놓아 로드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만든 제조업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제조업체별로 머신 설정 방식이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언로드된 상태에서 공구를 구성하겠습니다. 뉴트를 선택하면 지멘스에서 지원하는 공구가 포함된 전체 공구 라이브러리가 나타납니다. 우선 페이버리트 화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목록에는 매우 흔히 사용되는 공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인 공구를 볼 수 있습니다. 지멘스에서 지원하는 여러 종류의 커터, 오른쪽 헤드, 모든 종류의 다이몰드, 엔드밀, 드릴 및 여러 탭 종류 등이 나타납니다. 모든 터닝 공구의 경우 특수 프로브, 시작 프로브 및 정비 프로브 등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공구 라이브러리 전체 목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공구 대부분은 페이버리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준 터닝 공구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황사 공구로 시작해 볼까요? 황사 공구를 선택해서 강조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가까이에서 보시면 첫 번째가 옅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른 공구는 주황색입니다. 이제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이 주황색으로 강조된 공구를 각 공구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구 방향과 머신에 물리적으로 안착되는 방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머신은 지정된 대로 설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후면 터렛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공구는 OD 공구를 가리킵니다. 머신이 전면 터렛 머신일 경우 모두가 반대 방향으로 전환되어 표시됩니다. 아이콘 위치는 항상 머신의 구성 방식을 나타내거나 일치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표시된 내용은 공구를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콘이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목록을 스크롤 해보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립 공구를 사용할 것인지, 중립 공구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기에서는 8가지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이제 이름이 자동으로 로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충 이름을 입력하고 이 부분이 지멘스 경쟁업체로부터 지멘스가 크게 차별화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공구에 숫자만 입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이름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만 입력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공구 이름에 사용자 코멘트나 메모를 삽입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이제 35도 공구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캡스키를 켠 상태로 입력합니다. VNMG를 입력하고 인서트 IC로 332 그리고 OD 공구임을 표시하기 위해 OD를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공구 이름에 해당 공구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몇 가지 문자도 지원되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 숫자 등 원하는 대로 가능합니다. 제가 입력한 이름에는 슬래시도 있죠. 특수 문자도 지원됩니다. 엔터키를 클릭하면 X로 강조 표시가 이동됩니다. 컨트롤의 엔터는 이 노란색 인풋 버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Set Length 기능을 실행하면 랭스 X와 랭스 Z의 값이 입력됩니다. 따라서 값을 모르면 값을 입력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설정한 공구가 있고 값을 알고 있을 경우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다음은 반경입니다. 두 번째 반경으로 0.031을 입력하겠습니다. 1차 절삭 방향입니다. 시스템은 선택된 방향에 따라 이 방향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전환하고 싶을 때에는 1차 절삭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공구의 경우 1차 방향 두 가지는 아래쪽이나 왼쪽입니다. 절삭 방향을 잘못 입력할 경우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표시기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 공구의 절삭 방향은 왼쪽이므로 오른쪽으로 지정하면 안 됩니다. 표준 왼쪽 공구 절삭 방향을 지정했습니다. 다음 필드는 릴리프 앵글입니다. 화면 상단에 인서트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항상 90도부터 더해집니다. 따라서 릴리프 앵글이 5도이면 95를 입력해야 하고 3도일 경우엔 93, 7일 경우엔 97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90도에 릴리프 앵글 값을 더해서 입력합니다. 이제 각을 물리적으로 입력합니다. 이 각은 35도가 되어야 하므로 MG가 됩니다. 인서트 공구의 IC입니다. IC는 인서트의 내접원을 의미합니다. 이 값을 통해 인서트 크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예비 필드입니다. 이 공구에 대한 표준 절삭 방향이 있으므로
공구 등을 전환할 때 이렇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 쿨란트입니다. 머신에 여러 가지 쿨란트가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쿨란트가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표준 플러드입니다. 두 번째는 고압 또는 워시다운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필드를 입력하고 나면 공구 생성 및 정의가 완료됩니다. 이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했습니다. 이 경우 공구가 언로드된 상태이므로 공구가 존재하지만 물리적으로 머신에 로드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공구를 머신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필드에서 공구에 강조된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수직 소프트 키에서 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드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머신에 공구를 장착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장착할까요? 포켓 16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값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하면 공구가 물리적으로 로드됩니다. 공구를 터렛에 물리적으로 장착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이것은 공구를 관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기능은 여러분이 여러 공구를 다루고 항상 세분화해서 설정해야 할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은 시연 시간이니 386은 사용하지 않겠지만 해당 공구는 여전히 유효한 공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점이 되면 머신에서 이 공구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공구를 선택하고 언로드를 클릭해도 공구는 삭제되지 않고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용 중지 상태가 됩니다. 이 화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구는 몇 개나 될까요? 전적으로 제조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가능한 공구 수는 제조업체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최대 99개까지 지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취급 중인 공구 수와 나머지를 합한 수가 99개가 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멘스에서는 수천 개의 공구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제조업체에 따라 다른 개수의 공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제 시스템에서 공구를 살펴볼 경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중 커팅 엣지라는 부분입니다. 지멘스는 공구별로 최대 9개의 고유한 오프셋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공구에서 커팅 엣지 기능을 사용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오프셋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프셋이 99개 있으므로 그중 툴 1에는 오프셋 20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더미 오프셋이나 다른 오프셋을 사용하겠습니다. 지멘스에서는 간단하게 엣지 기능을 선택하면 됩니다. 엣지를 선택하면 아예 새 오프셋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뉴 커팅 엣지를 선택했고요. 어떻게 두 번째를 선택하는지 보세요. 이제 번호가 비어 있으나 언로드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멘스에서는 다중 커팅 엣지를 다룰 경우 D 필드에 새 번호가 생깁니다. 이 번호는 파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이를 D 번호라고 합니다. D1부터 D9까지입니다. 지원되는 최대 오프셋이 9개이므로 9를 추구하는 D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번호와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공구는 완전히 고유한 공구가 됩니다. 물리적 공구와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형 갱 툴을 설정할 때 터닝 도구, 스레딩 공구 및 파트업 공구 모두를 소형 갱 설정 시에 지정했었습니다. 이제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커팅 엣지를 스레딩 공구로 하거나 파트오프 공구로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변경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름입니다. 공구의 설정들이 공구 포지션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유니버셜 레시피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프셋은 완전히 고유한 것이므로 연계된 것이 없습니다. 이 경우 앵글 대신 LOC 위드스가 인서트 폭이 됩니다. 따라서 홈 가공 공구 값이 0.1000으로 설정되어야 할 경우 0.1만 입력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홈 가공 폭에 0.1을 입력하면 홈 가공 공구에 대한 파라미터가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다루게 될 다음 영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구를 생성할 때나 머신을 조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보죠.
프로그램 관리자는 머신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프로그램 매니저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 관리자 영역에 진입합니다. 이 버튼은 패널에 있는 하드키입니다. 단순히 메뉴 셀렉트 키를 클릭해서 소프트 키를 통해 모든 하드키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GMS 컨트롤에서 흔히 보게 되는 커스텀 전면 패널 같은 것이 있을 경우 메뉴 셀렉트 키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셀렉트 키를 클릭하면 소프트 키가 나타납니다. 실시간 시연으로 돌아가서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에는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는 디렉토리 및 영역 목록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디렉토리와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숍턴 프로그램을 물리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구 테이블에 표시되는 모든 필드 또는 기능을 물리적인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작업에 대해 특정한 파트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작업에 설정한 공구 데이터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구 데이터는 모든 공구에 대한 데이터와 설정한 오프셋을 포함하여 저장되므로 해당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트 프로그램을 생성한 후 숍턴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이동하여 숍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게 될 것은 프로그램 헤더입니다. 언제나 첫 초기 화면에 나타나므로 프로그램 시작 시에 항상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을 입력해야 하는 기본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편집기가 있습니다. 이벤트 편집기는 프로그램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때 사용합니다. 여기를 통해 머신에게 수행하게 될 작업을 말해주는 셈입니다. 따라서 처음 편집기 화면이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모든 필드가 비어 있습니다. 이제 정의된 위치나 동작으로 이동하기 위해 드릴링이나 터닝 등의 소프트웨어 버튼을 사용하여 작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 사이클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페이싱을 위해 기본 터닝 사이클을 사용합니다. 다음 윤곽 편집기로 이동하여 불규칙한 형상을 가공합니다. 일단 파트를 프로그래밍한 후에는 2D 및 3D 시뮬레이션 모드를 통해 프로그래밍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복잡한 내부 작업 시에 내부 커터 경로와 파트의 다른 모양을 3D로도 확인하고 절삭한 다음 내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 내부를 볼 수 있으면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누트레인으로 돌아가서 이 시연에서 시누트레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사용할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 관리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튼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메뉴 셀렉트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메뉴 셀렉트 키는 전면 하드 패널에 있습니다. 모든 버튼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버튼들을 모아놓은 것이죠. 메뉴 셀렉트 및 머신, 이 두 버튼은 항상 표시됩니다. 메뉴 셀렉트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다른 소프트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관리자는 여기에서 프로그램 관리자용 소프트웨어 버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멘스에서 물리적 기능에 대한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콘이 일치하지만 이름이 다릅니다. 여기 파라미터 버튼과 여기 하드키 버튼인 옵셋 버튼을 보십시오. 아이콘이 동일하므로 클릭하면 동일한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드웨어 버튼과 달리 소프트웨어 버튼에서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다이어그노스틱스와 알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알람 버튼을 클릭하면 알람 영역으로 이동하며 메뉴 셀렉트를 클릭하고 다이어그노스틱스 버튼을 클릭하면 진단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매니저를 클릭하면 해당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또는 메뉴 셀렉트를 클릭한 다음 프로그램 매니저를 클릭해도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 매니저 영역입니다. 컨트롤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이 영역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것은 NC 디렉토리입니다. 이것은 머신 내에 활성화된 내부 NC 메모리입니다. NC 메모리에서 윈도우 환경구와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핵심 폴더 3개를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프로그램, 서브 프로그램 및 워크피스가 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를 사용하여 커서를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폴더를 확장하거나 보고 있지 않을 때에는 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역의 상주 중인 파트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프로그램 파일, 파트 프로그램 폴더에 있는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MPF 확장자가 있어야 합니다. MPF는 메인 프로그램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른 프로그램 유형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 폴더는 파트 프로그램 생성을 시작하기 위한 단순한 폴더입니다. 서브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서로 다른 파트 프로그램을 그룹화하고 서로 다른 모든 파일 및 PDF 등이 있을 경우 머신에 프린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모두 워크피스 폴더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워크피스 폴더에서는 New를 선택하고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렉토리를 선택하면 이 디렉토리가 시연 프로그램에 표시됩니다. 폴더를 생성할 때 파일 이름과 마찬가지로 문자 및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파일 이름 등 이름에 지원 가능한 특수 문자는 밑줄 뿐입니다. 공백이나 기호나 별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생성할 때 문자, 숫자 또는 밑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디렉토리를 생성 중이며 이 시연 프로그램 디렉토리를 생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확장해 보면 아직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제거해야 하는가입니다. 프로그램이 상주하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프로그램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USB, CF 카드 등의 장소입니다. 아니면 네트워크에 매핑된 드라이브일 수도 있으며 이것은 여기 있는 로컬 드라이브 버튼 등의 버튼처럼 표시됩니다. 따라서 이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장치를 선택하면 됩니다. USB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USB를 머신에 연결하고 USB 버튼이 검은색으로 바뀌면 해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USB에 있는 내용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머신에 있는 로컬 드라이브가 매핑되었군요. 따라서 예제와 같이 특정 파일을 찾아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이 있군요. 이렇게 하여 원하는 파일을 찾은 다음 수직 소프트웨어에서 컷, 카피, 페이스트 명령을 사용하여 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카피를 선택하고 해당 파일을 찾은 다음 여기서는 데모 프로그램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페이스트를 클릭하면 해당 파일이 해당 폴더에 추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원격 지점에 있는 파일을 편집할 수도 있고 원격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할 경우 파일을 USB나 로컬 드라이브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USB에서 파일을 바로 실행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USB는 연결이 불안하여 잘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USB는 꽂을 때 약간의 압력으로 고정되는 핀 모양이라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USB도 사용 가능하긴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외부 드라이브처럼 다룰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거하려면 이중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수직 소프트 키를 확장합니다. 다음 딜리트 키를 클릭합니다. 딜리트 키를 클릭하면 경고가 표시된 다음 해당 디렉토리에서 프로그램이 제거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소스에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새 파트 프로그램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New를 클릭하고 이름을 생성해야 합니다. 이제 숍턴에서는 입력란에 원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건 샘플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하고 OK를 클릭하면 숍턴이 강조됩니다. 이렇게 하면 파트 프로그램이 생성된 것입니다. 파트 프로그램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헤더 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헤더 페이지입니다. 1번 질문, 측정 단위는 무엇일까요? 작업 좌표를 사용할까요? 사용하지 않을까요? 디스크 드라이브, 이 부분은 표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필드는 서브 스핀들이나 실시간 공구 등을 지원하는 머신 같은 곳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필드입니다. 이 필드를 통해 파트 프로그램에서 좌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기본 2축 머신의 경우에는 노로 설정하겠습니다. 블랭크를 통해 시뮬레이션 시스톡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린더형, 파이프, 사각형 스톡, 육각형 스톡 등에서 선택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형상과 소재를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OD 스톡을 2와 4분의 1로 설정하겠습니다. 약간의 포지티브 소재는 남겨두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구와 파트 베이스를 Z0으로 설정합니다.
파트에서 네거티브로 지정된 부분은 음수값을 갖게 됩니다. 파트 전면 또는 앞쪽에 있는 부분은 양수값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서는 페이싱 공구를 사용해 제거할 소재를 0.025만큼 남겨두겠습니다. 블랭크의 황삭 전체 길이는 얼마입니까? 이 값은 항상 ZB보다 커야 합니다. 이는 척 들어오나 펠렛 페이스로부터 파트의 뾰족한 부분까지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은 작업 정지부에 너무 가까이 접근해서 충돌 우려가 있을 경우 알림을 발생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리트랙트. 어떻게 파트를 리트랙트 해야 할까요? ID 작업이나 후방 터닝 작업 등 복잡한 작업을 해야 할 경우 이 필드를 토글해서 다른 리트랙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연 중인 것처럼 단순한 OD 작업일 경우 기본 리트랙트인 심플을 설정하면 됩니다. 리트랙트 값은 증분값이나 절대값 중 선택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증분값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ID 보링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파트의 보호 지름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리트랙트할 표면적을 0.1000으로 설정합니다. 절대값으로 설정할 경우엔 주의하셔야 합니다. 절대 위치이기 때문에 해당 값이 파트의 스톡보다 커야 합니다. 작은 값을 설정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톡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시멘스 컨트롤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으로 파트 프로그램에서의 공구 변경 위치 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툴 체인지 포인트는 머신이 물리적으로 공구 변경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미를 정지하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두 가지 옵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머신 위치를 정의하고 이 Teach TC 포지션을 사용하여 머신을 수동으로 특정 위치에 정지시킬 것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구를 회전하기에 충분한 위치를 확보했음을 확인하고 Teach TC 포지션을 선택하면 머신이 현재 물리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위치를 기록합니다. 또는 작업 좌표에 따른 위치를 사용하여 관련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머신에는 실수가 없으므로 간단한 오프셋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머신 공구에서 저 피지컬 머신 툴 버튼만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위치는 영구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S1은 파트 프로그램을 작성하며 스핀들을 회전할 수 있는 최대 RPM입니다. 여기서는 2000rpm 이상으로는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세이프티는 피딩을 시작하기 전에 파트와의 거리를 설정하는 필드입니다. 여기서는 0.050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밀을 작업할 경우 상향 밀을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밀을 사용해야 할까요? 기본 값은 상향 밀입니다. 밀이 없을 경우에는 이 값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페이지에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Accept를 클릭하면 이벤트가 여기에 생성됩니다. 방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보기에 어떻게 액세스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어떤 보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파레토,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이 블록. 혹시 블록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헤더 부분에 이곳에 있습니다. 블랭크.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블랭크 필드 아래 블록 형태에 대한 블록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덕분에 이러한 변경 방식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Accept를 클릭하면 이벤트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 이벤트의 액세스에서 변경을 하시려면 파란색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벤트로 돌아간 다음 변경을 원하는 필드로 가서 Accept를 클릭하면 변경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파트를 좀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형상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기 위해 OD 공구를 사용해서 파트의 페이스 밀링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공구를 사용해서 이 OD를 가공합니다. 이제 터닝 사이클과 다른 것도 시작합니다. 일단 처음에 수행할 것은 파트에 대한 페이스 밀링입니다. 프로그래밍 중 물리적으로 명령을 삽입해야 하는 위치의 바로 윗부분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항상 강조된 부분을 위쪽에 두어야 합니다. 강조 표시 부분을 아래로 이동시켜 프로그램 맨 아래에 위치하게 될 경우 이 강조 표시 부분을 다시 위로 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부분에 입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헤더 최상단에 강조 표시를 유지합니다. 터닝으로 가서 컨트롤에서 제공하는 여러 다른 사이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모든 사이클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시간은 없지만 한두 개만 보시고 나면 혼자서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사용할 첫 번째 사이클은 스톡 리무블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은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습니다. 스톡 리무블을 클릭하면 페이스건, OD건, ID건 상관없이 비정형 형상에 대해 여러 가지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제 반경이나 챔퍼가 없는 스탬프나 사각형 파트 또는 모서리에 챔퍼나 반경이 있는 파트나 각, 반경 및 챔퍼가 있는 파트도 가능합니다. OD나 후방 터닝일 경우 사이클에서 정의가 가능하므로 해당 형상을 정교하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싱에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모서리, 챔퍼 또는 별다른 것이 없는 기본적인 표준 형상입니다. 우선 공구를 선택해야 하므로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공구를 사용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벤트가 프로그래밍된 마지막 시간에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모든 필드는 사용자 정의가 가능하며 이는 기본값을 정의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값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서는 적절한 공구를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툴 셀렉트 키를 클릭하면 공구 테이블에 대한 빠른 참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공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쪽 화살표를 눌러 공구를 선택하거나 바로 선택합니다. 저는 마우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여기 공구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툴리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공구 목록 테이블이 나타납니다. 이제 표시기가 나타납니다. 이 표시기는 이 시점에 위치한 공구가 해당 공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구를 선택해서 강조하고 강조 표시 부분을 이 점으로 이동시키면 투 프로그램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필드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을 입력했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멘스 이름 지정 용어를 사용할 때 모든 필드에 값을 입력하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커니즘을 적용했습니다. 툴 셀렉트를 클릭하고 공구를 찾은 다음 OK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좋습니다. 이제 CNMG 80도 도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속률은 회전당 피트 또는 분당 인치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토글됩니다. 회전당 피트로 두겠습니다. RPM과 일정한 표면 피드 중 토글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토글하면 됩니다. 이제 셀렉트 키를 클릭합니다. 황삭과 정삭 중 어느 것을 수행할 것인지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여러 패스를 선택할 것인지 바로 이 치수를 사용할 것인지를 정의합니다. 형상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OD인가요? 아니면 ID인가요? 셀렉트 키를 클릭해서 서로 다른 옵션을 토글합니다. 페이스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터닝으로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페이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기본 치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황삭 스톡이 2와 4분의 1이었으므로 2와 4분의 1로 입력합니다. 전면에 황삭 소재를 0.025로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Z0입니다. 파트에서 0.025만큼 떨어진 곳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파트 중심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말단 직경인 X1이며 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파트 중심입니다. 이제 Z0이나 Z1에서 끝내겠습니다. 이 점은 파트의 페이스가 되는 부분입니다. DI를 사용해서 패스당 깊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0.015가 됩니다. 0.015로 패스를 설정하고 마지막 패스로 엣지에 남아있는 부분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U 필드에서 정삭용 소재를 약간 남겨둘 수 있습니다. U라고 표시된 부분은 정삭이 정지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제 페이지에 정보를 모두 입력했습니다. 정보가 올바로 입력된 것을 확인한 후 억셉트 키를 누릅니다. 여기서 잘못된 값을 입력할 경우 예를 들어 여기에 이속률을 너무 큰 값으로 입력하면 억셉트 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에디트 키로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입력 값에 대해 직접적으로 바로 표시해 줍니다. 이 경우엔 이속률이 너무 큰 값으로 입력되었습니다. 회전당 0.5인치는 너무 크죠. 이 값을 작은 값으로 변경하면 억셉트 키가 나타나고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하시고 나면 거의 다 된 겁니다. 여기서는 치수가 올바로 설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이클의 기본 구조가 올바르게 정의되었음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이 어떻게 시뮬레이션 될 것인지를 알고 싶을 경우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하면 공구가 내려와서 파트에 대해 페이스 밀링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래픽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구가 내려옵니다. 쇼 패스 기능을 켜둔 상태이므로 공구가 내려와서 페이스 밀링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수직 컨트롤에서 화살표 2개가 그려진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 쇼 패스 버튼을 클릭해서 켤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에디트 버튼이나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하면 이 화면에서 편집기 화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진행하던 부분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원하는 크기로 파트에 페이스 밀링을 적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 윤곽을 생성할 겁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윤곽에서는 이 소형 챔퍼를 사용하여 1인치 직경으로 시작합니다. 뒤쪽으로 이동하여 이 필드를 따라 내려갔다가 이 부분으로 갑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 위치는 모르지만 릴리프 방향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와 아크 시작 전 부분까지 얼마나 멀리 돌아왔는지 등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과 주변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 파트에 대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윤곽 기능을 사용해서 불규칙한 형상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터닝 기능의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터닝은 규칙적인 형상을 다룰 때 사용합니다. 터닝, 홈 가공, 단순한 현상, 사각형 등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불규칙적인 형상의 경우 윤곽 터닝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기능에서는 기본 선삭, 기본 터닝, OD나 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클 내에서 모든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한 불규칙적인 홈 가공도 가능합니다. 또는 플런지 터닝 사이클을 사용해서 불규칙적인 양방향 터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움말 화면으로 내려와 보십시오. 여기서 공구를 삽입했다, 아래로 내렸다, 위로 올렸다 할 수 있고 홈 가공 터닝 콤비 공구처럼 파트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선삭을 해보겠습니다. 불규칙한 형상을 작업할 경우 먼저 형상을 그려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뉴 컨투어 버튼은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첫 번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 컨투어를 선택하고 윤곽 이름을 입력합니다. 간단하게 OD라고 해보겠습니다. 윤곽 이름을 입력하고 나면 해당 형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엘리먼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프린트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직경 1인치와 Z5를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스레드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베이스부터 연결되는 챔퍼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엘리먼트를 시작할 때부터 전환된 값으로 입력합니다. 챔퍼 크기를 입력합니다. 억셉트를 클릭하면 해당 엣지에 있는 첫 번째 점이 표시됩니다. 이제 이 아이콘을 사용해서 형상을 그려보겠습니다. 뒤로 당겨서 이건 Z-1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파트에서 이 끝으로 가도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릴리프로 이동합니다. 억셉트를 클릭하면 챔퍼가 생성됩니다. 뒤로 다시 돌아오고요. 이것은 후면 터렛 머신이기 때문에 이제 0점 위를 그리게 됩니다. 이것이 전면 터렛이나 전면 공구 머신일 경우 공구 이미지를 미러링하여 하단을 그리게 됩니다. 이것은 항상 공구 위치를 표시합니다. 릴리프를 그릴 때 두 개의 화살표가 그려진 버튼인 X 버튼을 클릭하고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제 릴리프 세부 정보를 잠시 보시면 0.09만큼 수직 방향으로 증분 이동하고 수평으로 0.2만큼 증분 이동해야 합니다. 필드에 이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셀렉트 키를 클릭해서 토글한 다음 두 필드 값이 증가하도록 합니다. 이 값은 혼용할 수 있습니다. 두 숫자 모두 증분값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는 증분값, 하나는 절대값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0.09만큼 수직 이동하고 마이너스 0.2만큼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당 위치에 대한 각이 계산됩니다. 억셉트를 클릭합니다. 이제 챔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아크를 그려보겠습니다. 아크 이벤트를 선택한 다음 아크 방향을 지정합니다. 반경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반경은 8분의 1, 즉 0.0125입니다. 이 필드는 계산 기능을 지원하므로 8분의 1을 입력하고 인풋 키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숫자가 입력됩니다. 이제 프린트에서 종단점을 보면 프린트가 아주 선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X에서의 아크의 종단점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Z에서의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벽에 위치하므로 벽은 마이너스 0.1375에 위치하게 됩니다. 아크의 정확한 중심은 모르지만
아크가 이전 엘리먼트에 대해 탄젠트 곡선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젠트 트랜스 버튼을 클릭하면 이 아크가 이전 선에 대해 탄젠트 곡선이 된다는 것이 표시됩니다. 이제 이 예시의 주황색 아크에서 두 개의 작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다이얼로그 셀렉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크의 큰 부분과 작은 부분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것을 계산하면 8분의 3 정도 되는 엔드포인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크의 교차점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두 번째로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선 중간에서 선을 클릭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선 중간에서 선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 중 짧은 쪽을 선택하면 짧은 부분이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다이얼로그 억셉트를 클릭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선택할 경우 언제든지 선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돌아가서 다른 하나를 선택합니다. 아까는 이 점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억셉트를 클릭하면 아크가 생성됩니다. 이제 이 아크로부터 형상 나머지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파트는 직경 1.750만큼 이동하고 이동 마지막 부분에는 반경을 갖게 됩니다. 이제 엔드 오브 코너 기능을 사용하여 다음에 그리게 될 형상과 반경을 연결합니다. 다음 위치로 이동할 때까지 이 반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위치는 1.750으로 되돌아가서 시작됩니다. 이제 반경이 표시되고 1.750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2축 이동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2축 이동은 직경 2와 4분의 1입니다. 프린트대로 -2로 설정합니다. 이제 파트로 돌아가겠습니다. 파트 길이는 2와 4분의 1이지만 좀 더 길게 하고 싶기 때문에 리지나 반경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2.3을 입력하고 억셉트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만 할까 아니면 리트랙트 이동을 할 것인가? 이걸로 충분하다면 여기까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점은 공구가 이 선을 따라 올라간 다음 평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커터 컴파스는 자동으로 활성화되므로 비활성화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이것을 마지막 이동을 할 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경과 커터의 끝점 너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0.03입니다. 더 이동해도 부딪힐 것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되면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척 들어오나 그 다음 형상으로 이동하지 않기를 바랄 경우 커터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X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을 마무리하죠. 이제 억셉트를 클릭하면 형상이 완료됩니다. 여기에 윤곽이 입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닫히지 않은 괄호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이클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톡 리무블 사이클을 선택합니다. 이제 스톡 리무블은 끝났고 이것을 황삭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공구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 올 때마다 공구 데이터를 설정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공구는 모달입니다. 속도, 이속률, 내부 정삭 등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외부, 내부, 페이스 밀링, 윤곽 등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작업이 파트 내외부에 있습니다. 패스단 깊이, 정삭을 수행할 때 소재를 얼마만큼 남겨둘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다이아몬드 1개 모양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황삭을 의미합니다. 3개짜리로 바꾸면 정삭을 수행하고 1개 플러스 3개짜리로 바꾸면 정삭과 황삭을 동일한 공구를 사용해서 수행합니다. 저는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다른 공구를 선택해서 황삭을 수행하고 싶은데요. 따라서 여기에서 남겨줄 소재는 0.010 및 0.005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소재는 다른 공구를 선택할 때까지 황삭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DI는 중단 이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스템에 선형거리를 입력하면 해당 거리를 초과할 경우 서버가 칩 브레이킹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팩 드릴링 사이클과 비슷합니다. 0.250을 입력하겠습니다. Z방향으로 움직입니다. 250마다 서버가 정지되고 칩 브레이킹을 수행한 다음 계속합니다. 이것은 사격용 소재에 적합합니다. DL은 블랭크를 제어하거나 가공 중인 대상을 제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헤더 페이지에 설정한 입체를 가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헤더 페이지의 입체는 단지 시뮬레이션입니다. 지금은 머신이 가공 작업을 시작하는 대상을 무엇이 제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린더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그린 이 형상을 보십시오. 이제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 같은 기본 루틴바 유형을 실행하거나 가공할 겁니다. 이제 형상 외부 소재를 약간 가공해 보겠습니다. 이 두 X 및 Z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제가 그린 형상에 따라 단순하게 절삭합니다. 그 이상의 절삭이 필요할 때 갑자기 스톡이 변경되는 경우 등 헤더를 변경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숫자 하나를 제외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차를 둘 수 있으므로 사전 가공 파트나 주물 소재가 있을 경우 얼마만큼의 소재를 형상에서 절삭해야 하는지를 지정하면 머신에서 지정된 만큼 가공합니다. 아니면 드로잉, 즉 스톡을 표현하는 별개의 윤곽으로 인식하도록 하면 머신에서 필요한 만큼만 가공합니다. 따라서 윤곽이나 주물 파트가 있을 경우 칸투어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합니다. 이 경우에는 간단한 실린더 모양을 사용하겠습니다. 릴리프 커츠를 보십시오. 시스템에서 이 릴리프에 터닝을 수행하도록 할까요? 시스템에서 공구를 터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이 필드에서 Yes를 선택해서 릴리프에 터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이속률은 얼마로 할까요? 이제 사이클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리미트입니다. 리미트를 설정하면 상자를 생성하여 가공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직각막대 모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체 형상을 그립니다. 이때 2피트가 아니라 1피트만큼만 그릴 수 있습니다. 상자를 생성하면 해당 상자에 설정된 만큼만 이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대로 두겠습니다. 억셉트를 클릭하면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고 이제 머신이 어디에서 파트 절삭을 시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동작에서 릴리프에 언제 진입하는지 잘 보십시오. 작은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즉시 확인하고 공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물리적 공구를 사용해서 가공할 때 절대로 과도하게 절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만큼 절삭할 수 있으며 이 소재는 다른 방식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남겨둡니다. 이 부분에 남겨진 소재가 정삭 사이클로 가공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양이라면 정삭 공구로 가공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공구를 선택해서 황삭으로 가공할 수도 있습니다. 55나 80 정도로 황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옵션을 사용하실 경우 이 옵션은 컨트롤에서 지원됩니다. 이 기능은 잔여 소재라는 기능입니다. 잔여 소재 기능을 사용하면 다른 공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5도를 선택하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속률을 지정하면 됩니다. 절삭 깊이나 정상량 등 일부 절삭 파라미터입니다. 억셉트를 클릭하면 CNMG가 맞지 않는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DNMG를 사용한 가공이 시작됩니다. 이제 시스템에서 황삭 공구가 맞지 않는 부분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정삭 공구를 사용해서 위치를 할당해 보겠습니다. 규칙적인 형상을 여러 개 작업할 경우 커터가 맞지 않는 부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닝 사이클로 되돌아가서 스톡 리무블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경우에서 최종 정삭 소재를 가공하기 위해 정삭으로 설정할 겁니다. 공구를 비워두었기 때문에 DNMG로 정삭을 수행합니다. 최종 시뮬레이션입니다. 형상을 보세요. 완전 3D로 시뮬레이션하고 싶을 때에는 3D 뷰를 선택하면 됩니다. 회전과 펜, 줌 확대 등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키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뮬레이션이나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형상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다른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측면 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파트 프린트에서 다음 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를 터닝했고 스레드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제 스레드를 적용하고 홀을 드릴링해서 이 부분을 절단하겠습니다. 강조된 부분이 스레드입니다. 항상 그 다음 행에 삽입해야 하므로 이 강조 부분을 마지막 행에 두고 터닝으로 가서 수직 컨트롤에 스레딩 버튼을 클릭해서
나사 사이클을 시작하겠습니다. 스레딩을 클릭하면 공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생성한 공구가 있습니다. 이 공구는 탑노치 스타일의 커팅 엣지 공구입니다. 테이블을 선택해야 할 경우 테이블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사를 피치, 모달 명령, 밀리미터 또는 인치 모드에서 인치당 스레드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후 피치가 스레드 길이에 따라 변경되면 값이 바뀝니다. 지멘스는 테이퍼 나사를 지원하며 이러한 사이클 모드에서 OD와 ID가 지원됩니다. 페이스 나사와 체인 나사도 지원됩니다. 피치가 변경될 수 있고 나사 형상이 개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값을 정의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8피치로 설정합니다. 이제 분수가 나옵니다. 분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0을 입력해서 분수를 취소합니다. RPM입니다. 지멘스 시스템에서 독특한 부분은 RPM 또는 일정한 표면 속도로 나사를 가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조업체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컨트롤에서는 스레딩과 일정한 표면 속도 모두를 지원합니다. 또한 컨트롤을 사용해서 가변 속도 설정도 가능합니다. 나사 가공 중 스핀들 속도를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핀들 속도는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속률은 피치 기능이므로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나사 가공 중에는 항상 배기될 것이나 스핀들 오버라이드는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제조업체 중 머신 성능에 따라 이 기능을 허용하지 않는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컨트롤 관점에서 볼 때 원래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나사 가공 중 스핀들 오버라이드를 조정할 때 사용하는 기본 기능입니다. 감소 절삭 또는 일정 절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그레시브로 설정하면 점점 깊어질수록 절삭 경로가 단축됩니다. OD 또는 ID를 선택한 다음 스레드 치수를 입력합니다. OD 선택 필드입니다. 어디서 시작할까요? 어디서 끝낼까요? 얼마나 앞쪽에 설정해야 할까요? 스레드 2를 사용할 것이므로 스레드 8분의 1인치. 시작할 때에는 스레드 피치를 1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트에서 0.1만큼 떨어진 곳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LR, 챔퍼리드 아웃을 설정할까요? 이 값이 0으로 설정되면 절삭 가능한 최대량을 절삭한 다음 나사 후면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돌아옵니다. 나사산 높이는 얼마입니까? 인피드 각도는 얼마입니까? AP는 각도와 값 중 토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각도를 선호하므로 여기서는 30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최초 절삭 깊이입니다. 정삭 단계를 위해 얼마만큼의 소재를 남겨두어야 하는지를 정의합니다. 스프링 절삭수, VR에서는 당기는 높이를 스레드 높이보다 더 큰 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중요한 값은 아닙니다. 그럼 중요한 값은 무엇일까요? 이 작업이 멀티 리드 스레드인가요? Yes 또는 No를 선택하고 리드 수를 입력합니다. 그럼 나사의 시작각을 제어해 보겠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 설정을 이벤트로 저장하면 설정 내용이 저장됩니다. 이 경우에는 홀을 드릴링 할 것이므로 드릴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머신에서 밀링 공구나 실시간 공구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은 드릴링 센트릭 뿐입니다. 이는 드릴링이 항상 파트 중심에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실시간 공구는 추후 세미나에서 다룰 것이며 그때 이 실시간 공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간단한 드릴링 센트릭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드릴링 센트릭을 선택하면 드릴링이나 태핑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칩 브레이커와 칩 제거 사이클이 지원됩니다. 팩 드릴을 사용할 경우 깊이와 팩이 동일한 값을 가지도록 하여 팩 드릴을 생성한 다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제 페이지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억셉트를 클릭하면 드릴링 사이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릴링 사이클에서는 공구의 팁이나 생크 보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5, 2인치 4분의 1로 설정하겠습니다. 드릴 투사 방향에 관계없이 양의 방향으로 설정됩니다. 드릴을 생성할 때 팁 각도를 입력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능은 파트 절삭 기능입니다. 터닝으로 돌아가서 컷오프 옵션을 선택하고 이 페이지의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플런지 커터를 선택하겠습니다.
홈 가공 공구를 생성하고 있을 경우 해당 커터를 사용해서 프로파일 및 정삭이 가능하므로 코너 브레이크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서트 폭구와 인서트 길이의 황삭 길이를 입력합니다. 인서트 길이는 아주 중요한 값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폭입니다. 시스템은 공구 후면을 자동으로 보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값을 입력하지만 폭은 정확하게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이속률, 스핀들 속도. 스핀들 속도를 허용하는 최대 RPM을 입력합니다. 이 경우 파트 절삭을 위해 등속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OD는 얼마로 하고 파트 총 길이는 얼마로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파트 절삭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 값에 인서트 폭을 자동으로 추가합니다. 챔퍼나 반경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FS는 챔퍼를 의미하며 R이 있을 경우 이는 반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파트 후면에 0.05 챔퍼를 사용하겠습니다. 좋군요. 이제 파트 절단을 위해 속도와 이속률을 낮추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나리오에 따라 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빠르게 진행했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느라 파트 소재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스핀들 속도와 이속률을 감속해야 할 직경 위치는 어디인가입니다. 여기서는 직경 8분의 1인치를 입력하고 이속률을 감속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스핀들 속도는 입력된 RPM인 스트레이트 RPM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끝내야 할까요? 파트 절단 사이클의 마지막에 끝내면 됩니다. 이제 페이지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억셉트를 클릭합니다. 파트 절단 사이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파트가 남았습니다. 최종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특정 작업이 있을 경우 작업을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이제 황삭을 수행하고 정삭합니다. 공구가 들어와서 나사를 가공하고 드릴로 홀을 드릴링하고 파트를 절단했습니다. 내부를 보고 싶을 경우나 드릴을 보고 싶을 경우에는 퍼더 뷰스로 가서 할프컷 뷰를 선택하면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파트를 가공할 때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었겠죠. 시뮬레이션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컨트롤을 선택하고 오버라이드 업이나 다운을 선택하거나 100%를 클릭하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할 때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매우 유용합니다. 속도를 낮추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속률을 5%로 설정했습니다. 사이클을 정지할 수 있고 값을 모두 재설정할 수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머신이 자동 모드로 동작할 때 별개로 동작합니다. 다른 파트를 절삭하는 도중에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 및 기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할 마지막 섹션은 자동 모드입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 모드는 파트 프로그램을 물리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베이직 블록스 필드, 이동거리 필드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자동 모드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시뮬레이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 시뮬레이션입니다. 프로그램 중간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어느 한 지점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동 모드를 보실 때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어떻게 자동 모드에 진입하는가입니다. 자동 모드 진입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는 하단 오른쪽 모서리에 있는 Execute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아니면 프로그램 관리자로 돌아가서 상단 오른쪽 Execute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버튼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모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 모드에 진입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핀들은 계속 동작하도록 해두었습니다. 자동 모드에서 공구를 로드합니다. 샘플 1을 보세요. 공구가 메모리에 로드되었습니다. 샘플 1이 준비되었습니다. 활성화된 상태인데요. 별도의 단계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동입니다. 프로그램에 들어와 있고 프로그램을 선택했으니 실행하라고 명령만 하면 됩니다. 오토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프로그램에서 바로 자동 모드에 진입합니다. 또는 마지막으로 사용한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빈 영역이 나타납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프로그램에 진입하거나 프로그램 관리자에서 Execute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 강조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중간에 시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강조 표시를 컷오프에 두고 익스큐트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블록 검색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려 했는데 실수로 프로그램 중간에 시작한 경우 리셋 키를 클릭하면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되돌립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된 부분부터 시작하고 싶으면 사이클 스타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경우 방금 했던 것처럼 사이클 스타트를 클릭하면 파트에 대해 가공이 시작됩니다. 오버라이드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 다른 사이클의 결과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이직 블록을 클릭하면 모든 결과 행을 표시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대화형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이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베이직 블록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타이머와 파트 카운터가 있으므로 사이클 시간, 남은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공작물 카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산 실행 중에 서로 다른 공작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컨트롤에서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컨트롤에서 사이클을 선택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PRT는 축 잠금 모드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실행되지만 서비스는 실제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드라이런,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에는 파트가 없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실행하면 드라이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RG0, 리듀스 래피드 트랜스입니다. 새 머신을 구입하거나 속도가 매우 빠른 머신이 있을 경우 파트를 시험해 볼 때 속도 설정이 너무 빠르면 사용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RG0가 표시됩니다. 여기 있는 기능들이 활성화될 때마다 이 패널이 항상 표시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드라이런이 활성화되면 여기에 드라이가 표시되므로 래피드 리덕션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선택해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싱글 블록, 단일 블록 모드입니다. 머신에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으나 대부분이 황삭과 정삭입니다. 싱글 블록 파일은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명령으로 이동하거나 실행할 때마다 이 싱글 블록을 클릭해야 합니다. 싱글 블록 러프를 선택하면 모션 명령이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고정 사이클은 통과시킵니다. 만약 팩 드릴링 사이클을 실행 중이었다면 팩 드릴링 사이클이 완료되도록 하지만 사이클 스타트를 클릭할 때까지 다음 위치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머신이 반응하는 방식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공 형상 기능을 사용하려면 시뮬테이너스 레코드 버튼을 클릭하면 그래픽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사이클 스타트를 시작하면 커터를 물리적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절사 가공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시누트레인도 실제 작업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통해 머신에서 실행되는 작업을 동시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이제 Q&A 패널을 열겠습니다. 채팅창이 열렸습니다. Q&A 패널을 이용해서 질의응답하는 것이 더 간단할 때도 있습니다.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툴바를 내려서 Q&A를 보십시오. 클릭하고 질문을 입력하시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숍턴 프로그램을 G코드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그 반대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숍턴 프로그램은 숍턴 프로그램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기본 블록 같은 것은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 숍턴을 구성했을 때 이 인터페이스의 프로그램 가이드를 동시에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백엔드에서 G코드를 실행하기 위해 번역해야 하는 일종의 애드온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G코드 파일을 구성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대화형 파일을 생성하고 단순한 네이티브 G코드로 가져갈 수 있는 메커니즘을 생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백엔드에서 이 사이클들이 실제로 실행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엔드에서 번역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G코드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G코드 섹션을 보면 G코드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경우에 G코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G코드에서 자동으로 대화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가이드는 약 20년간 제공되어 온 기본 기능입니다. G코드 파일을 작성할 경우 대화형으로 페이지를 작성합니다. 사이클이 표시됩니다. 따라서 고정 사이클이 시스템에서 생성되었건 컨트롤에서 물리적으로 작성한 것이건 상관없이 컨트롤에서 어느 사이클이든 모두 대화형으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제조업체가 사이클 지원을 대화형 프로그래밍으로 시도해보지만 진정한 대화형 프로그래밍이 아닙니다. 진정한 대화형 프로그래밍이란 정말 대화형이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전체에서 대화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이클 지원은 지멘스 컨트롤, 즉 프로그램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이므로 모든 사이클에 대해 사이클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질문 몇 가지가 더 있군요. 마이클이란 분의 질문입니다. 증분과 절대 사이에서 톡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좌표값을 입력하면 숫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숫자 하나를 입력하면 다른 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특히 산술적 계산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이것은 해당 필드가 산술적 계산이 적용되어 있는 필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그 값을 이전 값으로 변경하려 하므로 값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샘플을 선택하고 컨투어를 선택한 다음 어떠한 형상이 나타나면 원하는 증분값을 입력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이를 거부합니다. 이럴 때 제 기분은 여러분이 느끼는 기분과 동일할 겁니다.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입력한 숫자가 여기 계산되는 모든 숫자에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 숫자를 삭제하고 증분값으로 바꿔서 올바른 숫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스티브의 질문입니다. 이 베리어스 키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키보드에 있는 베리어스 버튼은 변수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따라서 베리어스가 아니라 증분 조구형 변수인 베리어블입니다. 머신에서 조그 모드일 경우 정의된 위치로 이동하려 할 때 이 값에 따라 머신을 수동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0.0001, 0.01 이런 식으로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수가 설정됩니다. 따라서 메뉴 셀렉트 키 옆에 있는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사용해서 머신 공구에서 소프트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세팅스에 액세스하여 변수에 대한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에 관련된 PLC 로직입니다. 모든 제조업체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지원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이를 허용하는지 보죠. 여기엔 PLC 로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필드를 가리킬 수 있어야 합니다. 조그해 보겠습니다. 이 변수값 말이죠. 여기로 값을 입력합니다. 좋습니다. 항상 NC 메모리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로컬 드라이브에서 하는 것이 나을까요? CN과 로컬 드라이브용으로 다른 메모리를 쓸 경우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나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문제라면 어느 메모리에서 실행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형 파일일 경우 버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기 모드에서 프로그램을 볼 때 프로그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멘스에서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입니다. 구형 시스템과 시운전을 하지 않은 시스템의 경우 몇 가지 기능이 항상 실행되고 있지만 기능을 편집할 수 없거나 시뮬레이션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멘스에서는 이러한 제한 대부분을 풀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의 위치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USB를 사용할 경우 가급적 USB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결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 중일 때 누군가가 USB를 뽑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꾸 움직일 경우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시중에 판매되는 USB 스틱 대부분이 품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받게 되는 공짜 USB를 10만 달러짜리 머신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무언가를 USB에서 실행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평소에 사용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로버트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버트. 싱크 스레드, 동기 나사가 무엇입니까? 스레드 수리인가요? 네, 동기 나사는 스레드 수리 기능입니다. 구형 시스템인 오퍼레이트의 경우 나사 기능을 사용하려면 고정 사이클을 선택해서 스핀들을 공구에 조정해야 했습니다. 스레드 수리를 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나의 기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능은 조그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소프트키에 싱크 스레드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싱크 스레드를 선택하고 예스를 선택하면 주 스핀들을 동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실행 중인 스핀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구가 물리적으로 움직였음을 확인하고 스레드를 리드 중 하나에 맞물립니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는 스핀들을 티칭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핀들이 공구를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실행 중이던 파트 프로그램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공구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산 실행 도중에도 파트를 꺼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서 이 기능을 실행합니다. 이때 파트가 여전히 원래 Z 위치에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Z타입 오프셋을 설정하거나 파트를 설정하거나 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핀들을 물리적 도구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질문이 많이 올라왔군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가 질문을 올리신 것 같네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1시간 반 동안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